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의 강릉아산병원에서 근무하는 신경과 교수 김종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1시간 동안 뇌혈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중요한 뇌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뇌 질환이죠. 옛날에는 빨리빨리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잘 안 걸리고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많이 늘어났으니까요. 장례식장에 가봐도 90세 넘으신 분도 굉장히 많고 100세 넘으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나이가 늘어나니까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살면 좋은데 그 중간에 이런 뇌 질환, 노인성 뇌 질환들이죠.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같은 병에 걸려서 자기도 괴롭게 오래 살고 또 자기 자식들이나 자기 친척들 이런 사람들한테 많은 피해를 끼치면서 비참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병 좀 안 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병에 걸려도 금방 나을 수 있는가, 이게 관심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저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질환들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뇌가 어떻게 생긴 장기고 뭐 하는 건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 병도 중요하지만 뇌를 아는 게 곧 나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뇌가 뭔지 몰랐는데 수천 년 동안 이제 불과 100년, 200년 사이에 뇌가 뭐 하는 건지를 알게 됐고, 특히 최근에 몇십 년 동안 CT나 MRI 같이 뇌를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발달되면서 뇌가 뭐 하는 거고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많이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뇌가 다름 아닌 나 자신이구나라고 알게 돼서 나를 알기 위해서 뇌를 또 많이 알아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오른손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 보면은 이게 오른손이 움직이는 줄 알죠. 오른손이 지 맘대로 움직이는 걸로 아는 건 당연한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오른손을 움직일 때 나의 뇌에서, 뇌라는 게 이제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장기인데 신경세포가 팔까지 가는 거예요. 쭉 전깃줄입니다. 전깃줄이 연결돼서 내가 이 손을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여. 그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움직이지 마. 그럼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뼈와 근육이 붙어서 움직이는 장기일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 뇌가 다 하는 거고요. 다른 움직임도 마찬가지죠. 말하는 것도 혀하고 입술을 근육을 움직이라는 명령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고, 말의 내용도 같습니다. 내가 뇌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내용이 뇌에서 착착착착 뇌가 일을 해서 이 말을 하게끔 만들어주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뭘 골똘히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이게 모두가 옛날에 이제 마음이다 그래서 심장을 잡고 가르치는데 그건 아니고 뇌가 하는 거기 때문에, 즉 뇌가 우리 자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두각시 인형들이 그 춤을 추는 그 인형극을 보면은 거기서 인형들이 막 뭐 서로 때리고 싸우고 사랑하고 놀고 막 그러는데 그걸 보면 꼭 걔네들이 놀고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 외에 사람이 줄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과 마음 모든 게 다 뇌가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뇌가 그런 걸 하는 게 많다는 걸 아니까 저 같은 뇌 과학자들이 자꾸 책을 쓰죠. 쓰고 싶어서, 남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책들이 많이 나왔고, 제가 그동안 썼던 저희 그 전공책들인데 이게 다 일반인들을 위한 책들이죠. 물론 뇌졸중 같은 전공책도 있지만 제가 평소에 그 옛날 고전 영화를 좋아해서 그 영화에도 뇌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회를 많이 다니니까 외국에서 뭐 예를 들어 유명인들이 뇌질환으로 죽은 거 이런 걸 제가 많이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영화라든지 뇌 여행 이런 걸 같이 겹쳐서 뇌에 책을 썼기 때문에 오늘 1시간도 뇌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만 조금은 재미가 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이런 얘기를 섞어서 제가 말씀드리자고 합니다. 일단 뇌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MRI를 많이 찍은 분도 있고 안 찍었어도 사진을 보고 텔레비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이것이 위에 있는 게 MRI인데 시작하기 전에 일단 MRI를 조금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다른 책을 볼 때도 이거 뭐라고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뇌를 옆으로 찍은 거죠. 우리가 사진관에 가서 사진 찍을 때 되게 앞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이제 여자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옆 사진이 자기는 이쁘다고 생각해서 옆을 찍는 분도 있죠. 그래서 옆을
찍는 사진이 이렇게 생긴 사진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건 바로 옆에, 진짜 옆이 아니라 옆으로 본 뇌의 깊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징그럽겠지만 저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제 옆을 찍고 있는데 MRI가 이제 제가 이제 인형이라고 생각하고 요만큼 반을 잘라서 요 옆을 딱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서 찍는데 바깥이 아닌 뇌의 깊은 곳, 뇌의 가장 깊은 곳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찍은 사진이 요거니까 이렇게 생긴 사진이 있으면 아, 이거 뇌의 옆을 봤구나 하고 아시면 되죠. 그러니까 옆을 찍었기 때문에 이게 머리통이고 여기 코가 있죠. 코가 잘려 있지만 이렇게 있고 입술이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뇌만 찍었으니까 요것만 보이는 거고 대충 보면은 이 큰 뇌, 쭈글쭈글한 게 이게 다 뇌니까 뇌가 통 속에 머리통 속에 있는데 이걸 크니까 대뇌라고 그러고요. 그 대뇌 밑에 조그맣게 달려있는 게 소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뇌 바로 앞에 대뇌에서 연결되는 조직들이 이렇게 둥그런 좀 작은 이런 부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뇌간이라고 그래요. 뇌의 기본이라고 하는 뜻의 근간, 이런 뿌리 같은 거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을 유지하는 숨을 쉬고 맥박을 띄우고 여러분들 대장에서 아까 먹은 게 소화가 되고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기능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죠. 뇌간이라고 그러고 쭉 꼬리처럼 쭉 길게 나요. 척수 등뼈를 통해서 쭉 나서 꼬리뼈까지 가죠. 이걸 척수라고 그러는 거죠. 신경세포의 가는 길이죠. 이렇게 뇌를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위아래에서 본 거예요. 근데 위에서 봤는데 왜 머리털이 없냐 하면은 이것도 얘랑 마찬가지로 뇌의 깊은 곳을 위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뇌가 위에서 이렇게 찍었지만 뇌 이렇게 반을 이만큼 잘라서 이만큼 뚜껑을 딱 열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보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오이를 자를 때 오이를 쭉 자르다가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오이를 자른 거 이렇게 보면 단면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본 뇌 사진이니까 사실상 이 사진이 제일 많이 나오죠. 드라마를 봐도 이게 요걸 90도로 꺾은 사진이 많이 나오죠. 요 사진은 앞뒤에서 찍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진 찍지 사진관에서 앞을 찍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요만큼 이렇게 잘라서 이 앞을 딱 열었을 때 그 앞 사진이기도 하지만 뇌의 깊은 곳에 그렇게 아래 위 옆 좌우로 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 찍으면 어디에 여기 AC라는 부에 여기 뭐가 있으면 아 이게 뭐다. 여기 뭐가 있으면 뭐다. 이렇게 뭐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뇌종양이 생겼다. 여기 뇌졸중이 생겼다. 이런 거를 쉽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그냥 MRI가 아니라 기능적 MRI라는 거예요. 기능적 MRI.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뇌 안에 뇌졸중이 생겼는지 암이 생겼는지 이걸 보는 건 이제 진료할 때 우리가 쓰는 거고 이거는 일종의 연구하는 거죠. 이 뇌가 어떻게 작용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오른손을 움직이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왼쪽 뇌, 왜냐하면 뇌 신경세포가 건너가기 때문에 밖에 오른손을 움직이는 거는 왼쪽 뇌에 움직이는 운동 중추라고 그러는 뇌 옆쪽에 있는 게 있는데 그놈이 움직여서 작용해서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얘만 작용했죠. 딴 놈들은 가만히 있죠. 그러면 이거 작용하는 뇌에 혈류가 증가하죠. 피가. 그래,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혈류가 증가한 부분을 찍는 게 기능적 MRI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뇌에 어디가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기에 참 좋은 그런 그것이죠. 이쪽을 손을 움직이면 운동 중추가 활성화되니까 이렇게 되고 반짝반짝거리면 시각 중추가 활성화돼서 보이니까 어디가 시각 중추나 알 수 있는데 이 논문, 제키라는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2000년에 한 논문이 참 유명한 연구인데 이건 뭐 할 때 찍냐 하면은 이 사람은 지금 사람이 어떤 사랑하는 느낌이 있을 때 누구를 사랑했을 때 뇌가 어떻게 일을 해서 사랑하는가가 관심이 있어서 금방 사랑에 빠졌 얼마 전 몇 달 사이에 남자하고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젊은 여자들을 모집해서 MRI를 찍으러 통 속에 집어넣고 거기다가 보이프렌드 얼굴을 화면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까 그 사랑하는 감정이 많으니까 그걸 보고 사랑하는 느낌이 일단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때 찍은 부분이 노란 부분이 활성화되는 부분이에요. 혈류가 증가된 부분이. 여기서 뭘 알았느냐 하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한 거는 시나 소설이나 철학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랑하고 형이상학적으로 말한 건데 사실은 사랑도 뇌가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뇌의 일이다. 과학적으로 사랑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만들어내는 게 혼자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뇌 여러 군데가 합심해서 사람 마음을 만든다. 아까 제가 손 움직이는 거는 운동 중체가 손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딴 데는 아닌데 이렇게 고단위적인 고등적인 사고, 고민을 한다든지 공포를 느꼈는지 사랑한다든지 하는 거는 여러 군데가 일을 해서 사랑을 만든다는 걸 알려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연구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5천 년 전에 한 5천 2년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이집트 고대 문명 이 많은 카이로 뮤지엄 같은 데 가보면은 그 전에도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그런 그 투탕카멘 왕의 그 데드 마스크라든지 그 침대라든지 너무나 아름답고 정교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가 뭐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나중에 환생하는 줄 알았거든요. 환생할 때 쓰려고 미이라를 만들었죠. 썩지 않게 해서 나중에 환생할 때 그걸 쓰라고 몸을. 그 미이라가 잔뜩 있죠. 카이로 뮤지엄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루브르 박물관, 영국 대형 박물관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그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항아리들이 옆에. 그게 뭐냐면 이 조상이 나중에 깨어났을 때 장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소장도 있어야 되고 뭐 위도 있어야 되고 그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나중에 깨어났을 때 이 중에서 갖다가 자기가 넣어서 사용하게 하려고 한 게 카노프스 단지라고 그러는데 이 단지 속에 그 넣지 않은 게 2개 있어요. 저도 지금 잊어먹었어요. 단지 속에 무슨 장기가 있는지. 근데 단지 속에 없는 것만 기억나는데 없는 게 2개인데 하나는 뇌고 하나는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뇌가 없냐면은 뇌가 여기 있는 거를 끄집어낼 기능은 재주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뇌가 뭐 하는지 모르니까 다 버렸다고요. 그래서 뇌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 심장이 우리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생각하고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뇌를 심장으로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미워하면 두근두근거리니까 마음이 이 심장이 그런 거 하는가 보다. 그래서 심장은 놔둔 게 그 심장 무게를 가지고 이 사람이 평상시에 옛날에 잘 살았는지 착하게 아니면 나쁘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잴 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려면 신이 그걸 재야 되려면 요 속에 집어넣으면 신이 못하니까 밖에 놔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바분처럼 생긴 토트 신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토트 신이 사람이 죽으면 심장 무게하고 이 여신하고 잰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제 앞에 보이면 이런 걸 질문하면 재밌겠는데 여러분 안 보이니까 가서 제가 답을 말하면 이게 무거운 사람들은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무거운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 지옥 같은 데 갔을 거고 가벼운 사람은 좋은 데 갔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걸 얘기해 주는 그런 그림인데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기분이 좋은 두근두근거리고 공포스러워 두근두근거려서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을 만든 거라고 심장이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죠. 뇌가 만드는 거죠. 아까 사진에서 봤잖아요. 그 왜 기분 좋으면 두근거리냐. 저게 아주 맛있는 바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서 먹고 올라왔더니 두근두근거려.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호랑이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 막 도망가. 그때 두근두근거려. 무서워서. 그거 뭐냐면 두근거리는 이유는 뇌가 빨리 가서 저 바나나를 먼저 먹어라. 좋은 걸 하고 심장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심장에 막 뛰어서 심장은 피를 공급해주는 기관이니까 온몸에 근육 같은데 피를 공급해서 빨리 뛰어가서 그걸 먹게. 호랑이가 나왔을 때도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심장더러 빨리 뭐 하고 있어? 빨리 이래 해가지고 전신적으로 피가 돌아서 빨리 또 뛰어 도망가게 하려고 한 거지. 공포와 사랑을 느낀 건 다 뇌였다는 거죠. 그걸 이제는 아는데 5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거를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연세가 좀 드신 분이 많아서 요새는 그런 거 안 보겠지만 젊은 분 같으면은 발렌타인데이 때 그 애인한테 보낼 때 심장이 이렇게 생긴 거 보내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는데 심장과 사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심장은 뛰는 피를 하는 못생긴 장기. 심장이 이렇게 이쁘게 안 생겼어요. 이쁜 거짓말이고 아주 못생겼습니다. 그냥 동그랗게 생겨서 막 힘만 쓰여가지고 피를 보내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는 발렌타인데이 때 심장 사진 이게 카드를 보내면 안 되고 카드에 뇌 사진이 있으면 좋은데 뇌 사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를 좀 그리시라고 대충 그려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아마 그 애인이 굉장히 유식한 애인이구나 하고 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아직도 사람들이
우리 마음은 특히 시인들은 심장이 어쩌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 뇌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점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왕 오늘 뇌 얘기를 했으니까 뇌를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이미 관심이 많아도 알 거예요. 몰라도 지금 들으세요. 들으면 뭘 아시냐면 뇌라는 게 어렵지가 않구나 하고 하실 거예요. 뇌 하면 다 아이고 난 모르는가 어려워하고 김종근 선생이나 가서 잘 하쇼 이럴 텐데 그게 아니고 뇌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옆에서 본 사진이죠. 뇌의 가운데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뇌를 이렇게 그렸는데 뇌를 이렇게 나눕니다. 부위를. 그래야지 말이 되니까. 근데 아주 쉬워요. 뇌가 두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두야 그러잖아요. 머리를 두라고 그러고 앞이니까 전.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앞에 있는 머리니까 전두엽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죠. 전두엽. 그럼 뒤는 뭘까요? 뒤는 후두엽이죠. 뒤니까. 뒤가 후두엽이라고 그러고 그 옆은 뭐겠어요? 옆은 당연히 측두엽이죠. 측두엽이 옆을 측두엽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렇게 쉽습니다. 뇌의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 세 개만 알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전두엽과 후두엽 사이가 너무 머니까 중간을 두정엽이라는 이름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것은 꼭대기 정자거든요. 그 머리의 꼭대기 부위니까 두정이지만 그건 아니고 사실은 전두엽과 후두엽 사이의 요만한 부분, 전두엽이 뒷부분, 요만큼을 두정엽이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네 가지는 알아야 되는데 이미 다 아실 것 같고요. 이 머리 안에는 주름이 많아요. 쭈글쭈글한데 그중에 유난히 큰 주름이 있어요. 주름도 다 이름이 있는데 그거 알 필요 없고 가운데 있는 큰 주름이 중심이니까 중심선이라고 그래요. 이 중심선이 전두엽과 두정엽을 갈라주는 그 사이죠. 그 뒤에는 후두엽이 있고 그 다음에 측두엽이 이건데 측두엽과 다른 부분을 갈라주는 또 굵은 주름이 있어요. 이거는 직각으로 있고 이건 옆으로 있는데 이 주름의 이름은 실비우스 구라고 그러는데 이거 다른 나라 사람 이름이니까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깊은 주름이 있다만 알고 이게 측두엽, 전두엽, 두정엽, 후두엽만 알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손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손 움직일 때 뇌 옆쪽에서 손 움직이는 중추가 일을 했다고 그랬죠. 혈류가 증가되는. 그 부위가 바로 여기예요. 뇌 옆이니까 여기니까 이 중심선이 바로 앞이거든요. 여기를 운동 중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두엽이긴 한데 전두엽에서는 맨 뒤죠. 앞은 아니고. 그래서 중심선과 두정엽을 넘어가지 않고 이 부위가 팔 움직이는 게 여기 있고 여기 팔 움직이는 게 팔로 움직이러 가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입술 같은 거 움직이는 게 요 정도 있죠. 요 밑에 입술하고 혀. 그다음에 요게 몸통이고 다리는 어디 있냐? 다리는 저 뒤에 건너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게 안 보이는데 어쨌든 요 근처가 다 운동 중추고요. 바로 옆에 감각 중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감각은 요걸 찌르면 아이고 아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이 다르죠. 운동 중추는 뇌에서부터 팔까지 가서 움직이는 거고 감각 중추는 여기부터 신경이 느껴가지고 이걸 뇌로 얘가 무슨 감각인데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러 올라가니까 거꾸로죠. 걔가 올라가면 바로 운동 중추 바로 뒤에 감각 중추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일단 임상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뇌졸중이나 치매 이런 거. 이게 뇌의 옆이거든요. 앞은 여기 있고 뒤는 여기 있는데 이건 바로 옆이죠. 옆쪽이 손상이 되면 무슨 일이든지 뇌에 암이 생겼거나 뇌졸중이라는 건 혈관이 이렇게 있는데 혈관이 갑자기 막혀가지고 피가 안 가니까 그쪽에 뇌가 다 죽는 일부가 그 뇌졸중이거든요. 여기에 뇌졸중이 참 잘 생겨요. 일로 가는 큰 혈관이 중뇌동맥이라는 거에 막히기가 잘해서 옆이 뇌졸중 앞이나 뒤보다는 더 자주 막힙니다. 문제가 돼요. 뇌졸중 환자는. 그럼 제가 문제를 낼게요. 여기가 망가지면 이렇게 중간 옆이 어떤 증상이 날까요? 환자한테. 그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없으니까 제가 질문할 수가 없으니까 질문해서 뭐 받고 이러려면 복잡하다고 그러나요? 답을 하면 반대 손발이 안 움직이겠죠. 손이 이제까지 여기가 찌직거리면서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손상되면 간이 못 움직이니까 심한 사람은 꼼짝 못 하겠죠. 움직이려 안 되고 조금 덜 심한 사람은 조금 움직이지만 어둔하겠죠. 좀 약한 사람들은 조금 글 쓰는데 조금 지장이 있을 정도겠죠. 하지만 그 손 얘기고 이게 다 망가졌으니까 입술도 망가지니까 입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혀가 잘 안 움직이고 말이 안 되겠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개미랑랑이야. 이게 발음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뒤쪽에 다리 쪽까지 다 같이 침범되면 팔다리가 다 마비가 되는데 그게 사실 가장 흔해요. 뇌졸중 증상 중에 뇌졸중이 생긴 반대쪽이죠. 뇌가 다 건너가서 신경이
다 가는 거니까 왼쪽에 뇌졸중이 생기면 옆에 오른쪽에 팔다리가 마비가 되고 발음도 어둔해서 아라라 하는 그게 바로 뇌졸중의 가장 중요한 증상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여기에 줄에 요 금과 요 금 사이에 여기가 언어중추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언어중추에. 그러니까 언어중추는 발음이 아라라 나쁜 게 아니라 언어 자체를 갖고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할 때 제가 말할 때 무슨 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자꾸 뇌에 생겨서 말한다는 그게 언어중추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제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언어중추가 생기면 말을 제가 못합니다. 갑자기 못하고 저분께서 앞에 있는 PD께서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서 멀뚱멀뚱하고 언어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게 뇌의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듯이 왼쪽 쪽에 망가지면은 팔다리가 마비가 되면서 말을 잘 못하게 되는 실어증 증세가 생기죠. 어디에 망가지냐에 다 다른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말하고 그다음에 일단 좀 넘어가면요. 고전에 운동하는 걸 말했으니까 팔다리 움직이는 신경이 이렇게 팔로 가고 이게 쭉 튀어나와서 다리로 가는데 이쪽에 손상이 되면 반신만 마비가 오죠. 팔다리가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근데 만일 양쪽에 여기도 생기고 저쪽 반대쪽 생기면 사지가 다 마비가 되는 게 좀 큰일이죠. 근데 다행히 뇌질환은 한쪽만 주로 오기 때문에 반쪽만 마비가 오는데 문제는 이 신경이 쭉 내려가잖아요.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손으로 가는데 반대쪽 신경도 쭉 내려가는데 여기서 여기는 아주 먼데 쭉 가면 점점 가까워지죠. 얘네 둘이. 좁은 데로 가니까. 좁은 수도를 통과해야 되니까 좁아서 그러면 척수라는 아주 좁은 데에는 오른쪽에서 온 놈, 왼쪽에서 온 놈이 같이 나란히 가기 때문에 만일 척추가 요 위가 딱 손상이 되면은 위는 다 괜찮아요. 대뇌가 괜찮으니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뭐 좋은 거 기쁜 거 다 알지만 마비가 되죠. 팔다리가 마비 꼼짝 못하고 이 허리가 손상되면 팔로 가는 신경은 나왔으니까 됐고 다리로 가는 게 망가지니까 다리만 마비가 돼. 두 다리만.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죠. 농구는 할 수 있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팔이 괜찮으니까. 근데 위쪽에 척수가 망가지면 사지가 망가지니까 정말 꼼짝 못하고 있으니까 정말 그 불행한 일인데 이런 영화에 여기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에 이 여자 권투에서 나오는 힐러리 스원크가 권투를 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다쳐서 사지가 마비되는 그런 영화죠. 그래서 그렇게 애를 써서 살았는데 꼼짝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있고 숨도 잘 못 쉬고 있으니까 얘는 자살하고 싶어서 많이 애를 썼는데 환자가 중환자실이니까 자살이 안 되죠. 다 의사들이 다 도와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트레이너로 같이 오래 일했던 클린트 이스트가 애를 밤에 숨 쉬는 걸 빼가지고 그리고 수면제를 줘서 살해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살인인데 하도 감동적이기 때문에 영화가 얘가 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얘 소원을 들어주게 죽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건 안락사의 문제입니다. 정말 진짜 중증도의 생겨서 다 마비가 되거나 뇌가 다 손상된 사람을 과연 그렇게 본인이 살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죽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많이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런 씨 인사이드 같은 영화도 똑같이 목이 망가져가지고 마비가 된 사람이 그걸 싫어합니다. 사실은요. 스페인 사람인데 자기는 죽겠다고 그렇게 소송도 걸고 그랬는데 못 죽게 합니다. 그런 거는 윤리적이 아니라고. 얘는 죽고 싶은데. 그래서 얘 여자친구들이 얘를 죽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정말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것을 궁금증을 던져주는 거죠. 아까 제가 운동중추가 쭉 내려서 팔다리 갔다 그랬지만 그냥 이 전깃줄이 연결된 건 아니에요. 중간에 가끔 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전기가 안 통하니까 얘가 신경세포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있어요. 물질들을 똑 던집니다. 마치 야구 선수가 볼을 똑 던지듯이. 그럼 얘가 캐처처럼 딱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전기를 또 보내서 또 전기가 팔까지 가는 거거든요. 요 끊어진 부분을 시냅스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시냅스.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한 그런 물질들이 신경 물질들인데 전달 물질인데 여러분들 되게 들어봤을 거예요. 도파민, 세로토닌, 아세틸콜린 이런 것들이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런 들을 딱 던져가지고 얘가 가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뇌졸중 같은 병은 뇌 질환이니까 이게 중추신경이 망가지니까 이렇게 쭉 마비가 되는 건데 여기 말초신경이 손상돼도 물론 팔다리가 마비가 되죠. 근데 특히 여기 말초신경의 제일 처음 시작 부위 여기가 서서히 퇴화되는 그러니까 노인 되면 알츠하이머 병이 뇌가 퇴화되는 병이고 파킨슨 병도 뇌가 퇴화되는 병인데
이 부분이 척수에 있는 말초신경 부위가 서서히 퇴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서히 기운이 빠지겠죠, 우리 몸이. 빠져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 숨도 쉬기도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죠. 몸은 다 마르고. 그 병이 아세요? 제가 물어봐야 대답할 수 없으니까 소용없지만은 그 병이 이제 로게릭병이라는 병이죠. 로게릭. 말을 다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이 병은 절대 걸리지 마십시오. 이 병 걸리면 정말 괴로움, 서서히 말라가는 병이니까 걸리지 않아야 되고 약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요. 근데 루게릭이라는 것은 이 야구 선수 이름이고 사실 이 병 이름은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인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외우진 마시고요. 그냥 루게릭병 하세요. 그럼 대개 아니까. 영어로는 이제 ALS라고 하는데 이 루게릭이 야구 선수인데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였죠. 옛날에. 뭐 홈런 왕에다가 뭐 출전해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병에 걸려서 서서히 힘이 빠지니까 잘 안 된단 말이야. 수사하니까 병원에 가서 나 왜 이러냐 그랬더니 루게릭병 그때는 이제 루게릭병 이름이 아니었죠. 이 사람 때문에 생긴 병 이름이니까 이러이러한 병입니다. 말하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때 30대밖에 안 됐는데 이 젊은 나이에 왜 내가 이렇게 잘 나가다가 죽어야 되나 하고 엉엉 울고 비관할 텐데 그때 한 말이 이거예요. I am the luckiest man in the world. 그러니까 자기는 그동안에 수많은 상도 받고 동료들과 같이 일을 했고 즐거웠고 그래서 난 그러다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조금 있으면 몇 년 있다 죽는다는데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나 너무나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다 하니까 정말 사람이 된 사람이죠. 이런 너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 병을 루게릭병이라고 했는데 여기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 이 둘이 있네요. 이 둘 중에 누가 루게릭일까요? 이거 뭐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얘기할 수 있는 더 잘생긴 사람이 루게릭이에요. 이 사람이 잘생겼습니다. 루게릭은 그렇게 훌륭한데도 잘생겼고 이 사람도 사실은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나라 사람 이 사람을 더 많이 알지. 베이비 루스. 둘이 같은 팀에 있었거든요. 양키. 그래서 루게릭에서 죽으니까 영화가 생겼어요. 루게릭 영화. 그 영화에 이 사람이 나왔어요. 이제 은퇴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야구선수 은퇴한 다음에 영화배우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같은 분이 전형적인 완전히 마르고 힘도 없는 그런 루게릭 환자였던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움직이는 얘기만 제가 했는데 움직이는 거는 옛날에 35년 전에 처음 생명이 생겼는데 지구에 아메바 같은 거죠. 그놈들이 뜨겁고 차갑고 그런 걸 피하려고 이제 적당히 자기를 움직여야 되니까 신경인 세포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경을 잘 유지해서 도망가려고 그리고 자기 좋은 문 쫓아가고 하려고 생긴 것인데 그러니까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고 맥박을 뛰고 그래야 되니까 뇌관도 처음에 있었던 거니까 이 뇌관하고 운동신경만 있으면 살죠, 생명이. 그 외에는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뇌가 이렇게 크고 다른 게 많으냐 하면 그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점점 이게 생명이 진화하면서 예를 들어 이런 게 필요했어요. 편도체랑 해마 같은 게 필요했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거예요. 해마가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편도체는 감정을 입히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저기 아주 맛있는 아까 말한 대로 바나나가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기분 좋은 감정으로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그 다음날 또 나무 안 올 때 얼른 가서 또 먹으니까 자기가 생존에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에 섞인 기억을 갖고 있는 게 안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니까 이런 구조물들이 생긴 거예요. 공포도 마찬가지죠. 호랑이가 튀어나와서 막 잡아먹었는데 옆에 동료를 호랑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기억하고 공포와 함께 그 비슷한 놈만 튀어나와도 얼른 도망가야 이기지 그걸 기억 못하는 놈은 도로 기억을 못하니까 잡아먹히니까 이것은 다 동물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가 어디냐면 이 측두엽이 제일 안쪽이에요. 이거는 측두엽을 옆에서 본 거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그림이 뇌의 옆 그림이지만 제일 깊은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측두엽을 자꾸 잘라 들어가 깊이 가면 이게 여기가 제일 안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은 이게 파충류까지는 알을 나니까 알을 한 100개쯤 나고 거북이가 바다로 들어가면 그 몇 마리만 살아남아서 이제 어른이 되면 되는데 포유리는 아이를 몇 명밖에 안 낳잖아요. 그러 대신에 어떤 따뜻하게 품어줘가지고 세 마리를 낳았으면 세 마리를 다 살게 도와줘서 한 작전을 썼거든요. 생존 전략을.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겠어요? 포유류가 파충류가 더 필요한 게 모종이거든요. 모종은 파충류는 없습니다. 포유류부터 있죠. 우리도 있죠. 우리는 포유류에서 나온 동물이니까 우리도 모종이 있는 건데
그 모정이 적어도 포유류에서는 여기 빗금친 여기예요. 이게 기본적인 감정과 기억 이외에 연결돼서 모정도 같이 생긴 것이 이걸 안 사람이 바로 폴 맥클리라는 사람인데 햄스터 같은 쥐 같은 거에다가 이 부분을 다 지져가지고 손상을 시키면은 햄스터 동물이 아기를 보다가 애를 안 봐요. 이제 모정이 없어져가지고 애가 아무리 젖달라고 해도 도망가 버린다고 엄마가. 그러니까 이거는 모정은 애와 엄마를 연결하는 끈이에요. 탯줄 같은 거지 말하자면 엄마가 도망가면 큰일 나니까 모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애를 돌보게 만든 거고 아직도 우리는 그 이후에 신피질이라는 게 덮여 써서 계산도 하고 말도 하고 판단도 하고 대화도 하고 사람 눈치도 보고 이런 게 생겨서 이제 이 3단계, 맥클레버 3단계 중에 꼭대기 단계에 있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모정은 기본적으로는 포유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비슷해요. 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과대학 교수로서 전공의들, 여자 전공의들께 가르치면은 나중에 전공의들이 이제 책들 싸가지고 집에 가서 이거 논문 좀 써올게요. 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그냥 와요. 왜냐하면 애가 아파서 울거든, 집에서. 그 모정이 더 먼저기 때문에 애 보느라고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가져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신피지를 옛날 같지 않게 여성들도 다 직업을 갖고 있고 계산도 하고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많이 도와줘야 됩니다. 이 모정을 혼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 영화는 참 재밌는 영화로 저 아주 뇌과학하는 강의에서 빼놓지 않은 영화인데 메멘토라는 영화인데 이 가이 피어스라는 사람이 다쳤어요. 머리를. 나쁜 놈이 머리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의 뭐냐면 해마가 기억하는 해마가 양쪽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때려가지고 해마만 망가질 수는 없는데 약간 영화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딱 10분만 기억하기 때문에 다 잊어먹으니까 누굴 봐도 잊어먹으니까 10분 동안 누굴 봤을 때 사진을 찍어놔요. 폴라로이드로. 그래가지고 밑에 적어놓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내가 날 여자인데 참 사랑하고 이쁜 여자 다음에 만나면 키스해 줄 것. 왜냐하면 잊어먹기 때문에 그걸 해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주로 마약 사범과 주로 싸웠는데 그 사람을 사진 찍어놓고 이 사람은 다음에 만나면 때릴 것 아니면 죽일 것 써놓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잔뜩 갖고 다니죠. 폴라로이드를.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 이 애인이 그 캐리앤 모스죠. 오면은 아무것도 기억 안 나.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열어보니까 거기 써 있거든요. 이 여자 만나면 키스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키스합니다. 아는 거 뭐냐 모르지만 또 은행 강도 그 양반이 마약 강도가 보면 보자마자 막 패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재밌느냐면 이 영화가 그게 우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러분들 강의하고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이 강의를 아까 이따가 또 질문도 드릴 텐데 잘 들었고 그랬으면 난 기분 좋게 여러분을 강의해서 다음에 비욘드 여성 강의는 계속 나와야지. 제가 그 여러분을 본 인상을 적어 놓는 거예요. 찍어 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걸 다시 보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저를 봅니다. 저를 보면 사진 찍고 있고 적어 놓고 있어요. 김병구 선생이 참 말도 유창하게 잘하고 재밌는 말을 많으네. 참 고마운 분이네. 다음에 만나면 인사해야지. 적어두고 나중에 그대로 행동하는 거고 반대일 수도 있죠. 왜 난 좀 뇌의학 좀 배우러 왔는데 왜 이상한 소리만 자꾸 다시는 저 사람 만나나 보다 적을 수도 있죠. 자기 나름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행동해서 다음 강의를 여러분들이 안 들어오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건 거예요. 수많은 감정을 기억으로 해서 섞어서 우리가 갖고 있다가 간직하고 있다가 그 다음 행동할 때 써먹는 거니까 자꾸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강의를 듣더니 형편없어. 그러니까 절대 의사 강의는 안 들어가게 했는데 나중에 B라는 의사 강의들이 되게 좋거든. 그 전에 의사 강의는 안 들어야 됐다는 게 바뀌죠. 그 두 번째 경험 때문에. 그래서 바뀌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인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저런 사람, 우리 인격이 생기는 것이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학적으로 그런 영화였던 거죠. 이게 아까 말한 대로 뇌를 이렇게 잘라서 위에서 깊이 본 건데 그러면 여기 앞이고 뒤니까 이게 측두엽인 건 아실 거예요. 측두엽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그 하얀 점이 두 개가 있죠. 측두엽을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깊이 계속 들어가서 맨 안쪽에 그 해마가 있거든요. 암을 딱 기억하는 게 그놈이 망가졌어요. 요 하얀 것 때문에. 반대쪽도 똑같이 해마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그 메멘토의 주인공처럼 되죠. 전혀 기억이 안 나. 1시간 전에 밥을 먹었는데 야, 왜 밥 안 주냐? 밥 좀 달라고 그런다고요. 자꾸 물어보지.
어저께 왔다고? 알았어. 그럼 조금 있다가, 그 사람 어저께 왔었어? 또 알았다. 엄마 얘기했잖아. 왜 그러세요? 좀 이따 또, 그 사람 왔어? 또 물어보죠. 이 기억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병이 일과성 기억 상실증이라는 병인데, 이건 무서운 병 아니에요. 굉장히 증상은 되게 기억이 삭살해서 무섭지만 금방 다 지나가는 병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병인데, 다행히 해마가 양쪽에 손상됐다 좋아지는 병인데, 이런 좋은 얘기 때문에 갖고 왔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우리 수많은 기억과 감정, 공포, 느낌 해서 우리가 변전계 우리가 다 만들었는데 결국은 이걸 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격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동하자. 어떻게 김종수 선생님 강의하는데 갈래 말래? 가는 사람이니까 안 가는 사람을 결정하는 게 전두엽의 앞쪽. 이쪽은 운동 중추지만 전두엽의 앞쪽인데 이게 인간은 가장 발달했어요. 인간에서는 전체 뇌의 한 3분의 1 정도가 전두엽인데 원숭이도 똑똑한 동물인데 걔는 9%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매일같이 보면서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하루에도 수만 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두엽에 의한 판단을 수만 번 하고 있기 때문에 전두엽이 발달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도 옛날에 그걸 모르고 전두엽을 잘라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포르투갈의 에가스 모니츠라는 신경외과 의사가 왜 잘랐느냐면 정신과 환자 중에서 막 날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학회 갔더니 원숭이가 막 날뛰는데 영국 사람이 이렇게 딱 전두엽을 잘라내니까 조용해졌어. 그러니까 요새 같으면 그걸 좀 잘 연구를 한 다음에 환자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그때 하도 옛날이니까 자기 정신과 환자를 그냥 한번 다 잘라봤어요. 정말 어떻게 되나. 정말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벨상도 받았죠. 인간의 정신을 수술로 개조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다 사실은 개조한 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그렇다고 노벨상 반납하지는 않았지만 반납한 게 성격이 더 순해진 게 아니라 바보가 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수많은 그런 경험 같은 거 다 하고 우리가 제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나쁜지 싫은지 좋은지 화도 안 나는 거지. 누가 나쁜 일을 해도 잘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보가 됐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일을 하기는 수는 없습니다. 그냥 오토매틱한 청소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걸 갖다가 나중에 알고 지금은 전두엽절제술을 안 하죠. 약을 쓰지. 하지만 그걸 잘 모를 때, 부작용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떤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정신병이 있으니까 전두엽절제술을 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바보를 만들려고. 그런 일들이 바로 아까 그 티네스 윌리엄스의 동생이 전두엽 수술을 받았다가 폐인이 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이런 Suddenly Last Summer, 지난 여름 갑자기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 엘리베스 테일러하고 몽고메리 클리프트 나와서 신경외과 의사인데 이 여자가 이 자기 조카를 좀 전두엽 절제술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이가 나쁘기 때문에 얘를 좀 폐인 만들라고. 그래서 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수술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병원에 물주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 건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옛날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프랜스 파머라는 굉장히 이쁜 헐리우드의 배우가 이쁘고 순종적이면 좋은데 옛날 사람들은 다 그랬죠. 옛날 여성들은. 이때는 머리가 똑똑하니까 자꾸 윗사람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 저런다 자꾸 그러니까 시끄럽거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주를 해서 전두엽절제술을 했어요. 막 안 싫다는 거를. 그래서 바보가 돼가지고 연기를 못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제벽부 저기 쓰레기라든지 좀 세탁소 이런 것들 요즘 그 일만 하다가 오랫동안 살았던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던 거죠. 이제까지 제가 여러 가지 말했지만 역시 전두엽이 제일 중요해서 우리 뇌를 많이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엽이 넓혀지긴 했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지식이 늘었지만 그 대신에 우리의 본능적인 게 있어요. 우리만 잘 살겠다는 거. 옛날에 원시인 시절 때 우리끼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이 왔으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증오가 있어야지. 그리고 비슷한 사람만 같이 살면 그게 남아있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런 것을 봐도 이 사람이 세모가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고 세모는 없고 다 이렇게 생긴 것이 3개 있고 이렇게 생긴 3개 있을 뿐이지 세모는 사실은 환상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번째가 더 사실은 논리적인 거죠. 그러나 첫 번째도 세모 있다고 그래도 할 수도 있죠. 세모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를 세모라고 생각하면 일로 모여라 다 모이고 아닌 사람 모여서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게 인류의 역사로 전두엽이 발달했으면서도 그 부분이 잘 발달 안 한 상태로 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한 대 맞고 도망가면 되는데
총 한 번 쏘면 한 명 죽으면 되는 이제 원자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뭐 자유주의자, 공산주의자끼리 으쌰으쌰하게 싸우면서 원자탄을 던지겠다고 하니까 한 번 던지면 다 죽는 거예요. 세계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그 이쪽 파, 저 파 나눠가지고 뭐 서로 상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무조건 욕만 하니까 정말 이러한 그 안 좋은 것이 있는 상태에서 뇌는 발달했지만 가는 것 우리 인간의 큰 위기죠. 그래 그것 때문에 수많은 히틀러, 아르메니아 이렇게 많이 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생각을 좀 더 넓게 해서 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하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전두엽을 넓히는 논리적인 사고, 넓은 사랑, 지평 넓이가 우리가 뇌를 공부해 보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뇌 질환을 걸리지 말아야 돼요. 전두엽 같은 데 뇌졸중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바보가 되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뇌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뇌 얘기는 쭉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렇게 중요한 뇌를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다음 달에는 그중에 대표적인 질환인 뇌졸중에 대해서 어떻게 뇌졸중이 생기는 거고 어떻게 하면 예방해야 되고 어떻게 치료되는가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강의는 제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의하는 데 대한 질문들이 몇 개 나와 있네요. 근데 다 보니까 제가 지금 강의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다른 내용에 관심이 일단 자기 병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병 좀 이 기회에 좀 물어보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데 대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을 해야 되는지 제가 뇌동맥류에 갔으면 제가 다음 달에 뇌동맥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말하니까 사실은 맞거든요. 이미 제가 강의하는 속에 답이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모르겠지만 뇌동맥류 유전자 다른 거는 아직도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고 뇌동맥류는 뇌졸중 중에서는 유전성인 경향이 있지만 그 유전자가 정말 맞는다는 그 근거가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그 정도만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별로 걱정할 건 없는데 다만 이 집안에 뇌동맥으로 터진 사람이 있다. 자기 뭐 오빠가 터졌고 자기 아버지가 터졌으면은 한 번 정도는 뇌 혈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MRI만 말하자면 MRI하고 CT가 있는데 MRI하고 CT는 뇌를 보는 검사지만 그걸 조금 변경시키면 뇌 혈관을 볼 수 있거든요. 그거를 MRA라고 그래요. A가 혈관이라는 뜻이니까. 그 CTA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MRA나 CTA를 둘 다 찍어도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되는데 저는 뇌동맥류가 걱정된다면 CTA를 찍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이는 건 MRI가 물론 난데 CT보다. 이 뇌동맥류는 오히려 CT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복잡해서 말씀 안 드리지만 그리고 CT가 조금 더 싸고 그러니까 싸면서도 더 좋기 때문에 다른 건 간두고 CTA를 한번 찍어서 이상 없으면 됐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신경외과 선생님과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그다음에 하루에 수십 번 갑자기 어지럽고 핑 도는데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수십 번 갑자기 어지럽고 핑 도는데도 다른 증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다 적지 않죠. 말이 어두워지거나 물리가 두 개를 보이거나 걸을 때 정말 넘어져 버리거나 그런 것이 없다면 물리가 두 개로 보이거나 어떤 뇌졸중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그렇게만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자꾸 막혔다 풀었다 그랬다는 얘기인데 어지럽기만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경우는 아마 귀에서 세반고리관 쪽에 어떤 퇴행성 질환이 와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죠. 예를 들어 빈혈이 있으면 빈혈 때문에 일어날 때 어지러울 수 있고 빈혈은 별로 없는데 요새 사람들이 잘 먹어서 이게 많아요. 혈압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혈압약을 젊었을 때 쭉 드시다가 나이가 80쯤 됐더니 밥을 잘 안 먹어서 무게가 줄었단 말이에요. 옛날엔 무게가 60kg인데 지금은 45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약이 훨씬 세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재보면은 100밖에 안 돼, 혈압이. 100이나 90밖에. 그러면 어지러운 게 당연한데 옛날에 쓰던 40대 쓰는 약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40대에는 괜찮았는데 그게 부작용이 서로 생기는 게 아니라 몸이 이제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어지러운 분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지러운 데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으니까 한번 신경과 전문의한테 물어는 보시는데 뇌 질환일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뇌 CT나 뇌혈류 검사를 치매 알츠하이머 확인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CT, MRI는 CT나 MRI는 거기 안에 뭐가 있는가를 보는 건데 알츠하이머 병에는 뭐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뇌 자체에 조금 신경세포 하나 속에 눈에 안 보이는 속에서 뭐가 생기는 걸 CT를 안 보여서 알츠하이머 때 왜 그걸 찍냐 CT나 MRI를 왜 찍냐면 치매 환자가 왔는데 깜빡깜빡하고 막 그러는데 다른 원인이 아닌가 해서 찍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뇌가 다치는 흔적이 있나 자기도 모르게 뇌졸중이 많이 왔나 아니면 또 종양 같은 게 와서 치매가 왔나를 봐서 MRI나 CT로 그게 아니구나 하면 그러고 남아있는 게 알츠하이머밖에 없으니까 알츠하이머인가 보다 하고 약을 쓰러 하는 거지 그걸로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한테 뇌세포한테 침착되는 물질이 아밀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제가 치매 얘기도 여쭈고 할 텐데 그 아밀로이드를 볼 수 있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찍으면 아밀로이드가 많이 있으면서 이 사람이 치매에 있으면 그거는 치매로 진단할 수 있는 게 좋은데 그 이전에 그건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싼 거 하기 전에 일단 전문가한테 가서 진찰을 받고 꼭 필요하면 CT나 MRI 정도 해서 다른 게 없나를 보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병인가 싶으면 알츠하이머 치료하면 되지 그 알츠하이머 보는 패턴을 꼭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하면 좋은데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다음에 75세 여자 혈중 환자가 본인이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3월 달에 그 골든 아워 안에 치료해서 후유증이 중증은 아니다. 우측 편마비, 발음, 경면 단기격 상실이 있습니다. 이분 딸이시군요. 화가 나는 상황에서 웃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자꾸 움직이지 마세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만 움직이십시오. 이제 어이없을 때 허드슨 같은 건데, 네, 이거 참 잘 말씀하셨네요. 이건 치매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로 감정 조절 장애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우리나라 말로 마땅치가 않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있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너무나 화를 내거나 하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라 웃지 않을 때도 웃거나, 어떤 사람들은 울어야 될 때 웃거나, 반대잖아요. 그거는 그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뇌졸중의 위치에 따라서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신경세포 물질들이 주로 많이 망가지는 쪽에 와 있으면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게 만일 불편하다면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약을 쓰면 금방 좋아져요. 금방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아집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면 그 약을 쓰는 게 좋죠. 역시 전문가한테 가시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신경과 의사들이 마비가 되고 말 안 되고 이거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몰라요. 신경과 의사들조차도 모르는 분이 많아서 정말 굉장히 경험이 많고 대학병원에 계신 이런 분들 가셔야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약도 부작용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 쓰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청 환시가 헛것이 보이는 종양이나 뇌전장이 생기면 심각한 거예요. 환청 환시 같은 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정신과 질환, 그러니까 조현병이나 심한 조울증 이럴 때 생기는 거긴 하지만 뇌 질환일 때도 옵니다. 근데 뇌졸중이나 뇌종양 같을 때는 별로 안 오고요. 주로 치매, 알츠하이머병 치매라든지 아니면 파킨슨병 때는 그쪽에 회로가 그런 게 많이 생기는 위치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는 많이 생기고 뇌 손상이 생겨도 생길 수 있습니다. 뇌 손상 때도 생길 수 있고 뇌 손상이 생기지 한참 후에 생길 수도 있어요. 뇌 손상이 약간 오랫동안 뇌를 변화시키면서 약간 정신과 질환 비슷한 걸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닌데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드린 거 보면 그런 건 좀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전문가한테 가서 한번 만약 그런 병이 있다면 물어봐야 되고 환청환시는 사실 꽤 남들은 없는 그런 중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뭔지 뇌종양 뇌손상이 아니더라도 왜 환청환시가 생기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가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생활 속의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전반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 가정교육, 학교 교육이. 여러분들 외국에 갔다 오시면 많겠지만 미국 같은 데 가면 이런 게 있죠. 디베이트 세션이 있죠. 토의하는 게. 그래서 A라는 걸 주제를 주고 반을 나눠서 요 반이 A를 찬성하는 쪽 의견을 말해봐. B에다 너는 A가 반대되는 쪽을 말해봐. 자기 생각이 원래는 어떻든 간두고. 그래서 둘이 서로 아르기하는 거예요. 논란을 하는 거예요. 한참 그런데 또 바꿔 싹. 이번에 네가 얘네들이
얘가 A가 틀리다는 것 쪽이고 얘는 맞는 쪽으로 해서 서로 해서 그 하는 이유는 이 말을 잘해서 남을 설득시키는 능력도 있지만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A일 수 있는 가능성도 다 점검해보고 아닐 가능성 쭉 점검하면 그 능력을 향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육이 우리나라도 있어야 되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달달달달 외우고 뭐가 어떻게 되고 과외 공부하고 과외 공부 가서 이런 걸 하겠어요? 이런 거를 이런 좀 생활 속에서 같이 뭘 하면 이런 걸 해야 되고 숙제를 내주더라도 혼자 숙제 내주면 안 돼요. 팀을 만들어서 5명쯤 해서 뭘 주제를 주는 거예요. 너에게 대해서 알아봐. 알아서 너에게 해. 주면 5명이 모여서 내가 도서관 갔다 올 테니까 나 복사할 테니까 하나씩 나눠줄게.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이 부분을 내가 할게. 나는 이 부분을 할게. 같이 모여서 한번 상의해서 몰자. 이래야 된다고요. 이런 교육이 있어서 서로 협조하고 서로 이해하는 교육이 있고 가족에서도 그래야 전두엽이 생겨나니까 그거를 지금 당장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 외에 가능한 한 책을 많이 읽고 밖에 나가서 사람과 토론을 많이 하고 이러한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남도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그런 좋은 그 전두엽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뭐 즐겁게 살아야 되고 우울함도 전두엽이 안 움직이니까 즐겁고 활발하게 많은 일을 하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샤롯 리아원이는 저희 어머니가 악가진상으로 혈압약 조절해 주셔서 10년간 괜찮으셨어요. 이후 약을 플레타로 200을 늘리면서 머리가 아파서 했는데 저는 뭐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 말할 수 없지만 쭉 괴쳤다가 어떤 약으로 두통이 생겼으면 그 약이죠. 약 때문에 생긴 거죠. 플레탈이 원래 두통을 많이 일으키는 걸로 유명한 약이죠. 그러니까 200이 아니고 서울에는 50짜리도 있는데 지방에는 100짜리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50이나 100으로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쭉 처음에 약간 띵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나아지거든요. 나아지면 그때 100인 올리고 200이 원래 용량이니까 200을 올리고 안 되겠으면 100으로 그냥 해도 돼요. 조금 효력이 떨어지겠지만. 그리고 꼭 플레타를 써야 되는지 플레탈 말고도 항혈판제가 많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면 플레타를 빼고 다른 비슷한 혈을 바꿔주고 그거 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히 선생님한테 가셔서 이거 플레탈 때문에 먹었더니 아프니까 플레탈 때문에 아닐까요? 그러면 당연히 맞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대충 벌써 시간이 대충 됐네요. 네,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뇌 얘기를 했고 또 여러 가지 그 질문도 받았으니까 혹시 오늘 제가 말한 데 대한 질문도 있으시면 다음번에 또 한 달쯤 후에 제가 뇌졸중 얘기를 할 테니까 그때 질문 올려주시면 언제든지 질문 관계없이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뵙기를 바라고 오늘 제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